그러니까 옛날에는 연령이 어떻게 돼 있었느냐 하면은 애들이 많았고 어른이 조금이었어요. 그래갖고 뭐 애들은 굉장히 많은데 나를 가면 갈수록 저 갖고 동네에서 60살 넘은 사람은 1명 내지 2명이야. 동네에서. 그러니까 60 환갑 넘었다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다도 환갑 넘은 할머니가 지나가면 절로 고개를 숙였단 말이에요. 어디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환갑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 지나가는데 담배를 펴요. 피다가도 얼른 끄지. 근데 지금은 이게 우리나라가 65세 이상이 500만 명이에요. 500만 명. 65세 이상이. 그러니까 존경을 하려고 해도 누굴 존경해? 이 수없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옛날에 하나 둘이어야지 존경을 해야지. 지금은 천지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인데 누굴 존경해? 누굴 존경해? 그냥 길에 채이는 게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존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우리 늙은이들 왜 존경하지 않나 이렇게 섭섭해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 둘이어야지 존경해지. 신부도 본당 신부가 하나니까 3,000명 교우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본당 신부가 100명이다. 우리 본당에 신부가 100명이다. 존경할 거 안 할 것 같아. 채이는 게 본 신부인데 근데 신부님 만나기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우니까 존경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존경받았던 이유가 동네에서 거의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 다 죽었어. 근데 요즘 안 죽고 다 같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 할머니들 보통 보면은 제가 장례 미사에 보면은 대개 92살, 93살 이래요. 우리 여기 주방장 어머니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96에 돌아왔어. 96에. 그러니까 요즘 70쯤 이렇게 돌아가면은 뭐라 그러냐면 아유 빨리 죽었네 그래요. 70쯤 죽으면. 그렇죠? 70쯤 죽으면 빨리 죽었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보면은 이 정말로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다 살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100살까지. 예. 까메서 한번 호구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 지금 70 넘었다. 손 들어봐요. 70 넘었다. 70은 나이도 아니네 보니까. 80 넘었다 하면 손 들어. 80. 우리 할머니 80 넘었어요? 몇 살이세요? 81? 이 할머니 여기까지 온 근력 보니까 105살까지 살게 생겼네. 예. 아니 81인데 이렇게 정정한데 근데 여러분들 천지가 그래요. 천지가. 프랑스는 120년 동안 고령화가 천천히 진행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20년 만에 초고령 사회로 들어섰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왜 초고령 사회로 들어서느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먹을 거리가 참 건강해요. 세계 5대 건강식품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김치, 일본의 나또, 인도의 렌틸, 스페인의 올리브, 그리스의 요거트 이게 세계 5대 건강식품이에요. 근데 그 중에 우리나라 식품이 뭐가 있어? 김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인도의 렌틸이나 일본의 나또가 뭘로 만드냐면 콩으로 만드는 제품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콩으로 만드는 제품이 뭐가 있어? 된장, 간장, 고추장,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뭐예요? 청국장 있잖아요. 청국장. 이 좋은 걸 먹으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120년 동안 가는 초고령 사회를 우리는 몇 년 만에 가는 거예요? 20년 만에 지금 가고 있어요. 제가 병자성사를 가보면은요, 보통 95살 먹은 어머니를 며느리가 이렇게 모시면 며느리가 몇 살이냐면 70살이야. 70살. 그러면 내가 병자성사를 가면 이렇게 누워있는 할머니, 그야말로 누워서 이렇게 죽 5년, 10년 받아먹는 할머니 이렇게 며느리가 손을 잡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엄마, 왜 이렇게 안 죽어? 엄마가 빨리 죽어야지. 엄마도 덜 고생하고 나도 덜 고생하지. 그 보는 앞에서 죽으랜다니까요. 손잡고. 그리고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가 빨리 죽어야지 우리 신부님도 그만 고생시키고. 병자성사 맨날 오니까 신부님 고생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다 고생이라는 거지. 본인도 고생, 며느리도 고생, 병자성사 오는 신부님도 고생. 그러니까 늘 고생한다니까. 엄마 빨리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자님께서 2500년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는 부모의 나이를 꼭 기억해두라 그랬어요. 부모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래갖고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부모님 나이를 기억하다가요, 요즘은 60 넘어서 기억하기 시작했는데 요즘 포기했어요. 헷갈려. 몇 살인지 78인지 79인지 왔다 갔다 해요. 아마 내가 이렇게 많은 분들
지금 어머니 나이 몇 살이냐면 헷갈리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83인지 4인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쉬다 지쳐서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능평성당에 그 봉송체를 갔는데 이 할머니를 92살서부터 봉송체를 다녔는데 이 할머니 기억력이 기가 막혀요. 전달 봉송체 온 날 정확하게 기억해요. 날짜 요일까지. 근데 이 할머니가 내가 할머니 몇 살이에요? 그러면은 89이래. 92인데도 89이래. 93때 가갖고 할머니 몇 살이에요? 89이래. 95까지 제가 봉송체를 갔거든요. 그때도 물어보면 89이래. 왜 89이라고 그럴 것 같아? 그렇게 기억력 좋은 할머니가. 미안한 거예요. 너무 오래 살으니까 누구한테 미안해? 자식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자식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 현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이게 안 죽는 거, 안 죽는 거. 그럼 왜 안 죽느냐? 이게 의학이 발달해 갖고요. 죽을 만하면 살려 갖고 오고, 죽을 만하면 살려 갖고 오고. 그래서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해요, 지금. 1920년에 페니실린이 개발이 됩니다.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페니실린이 보편화돼요. 페니실린 나오기 전에는 조금만 상처만 나도 죽었어요. 아물지 않으면. 안에 골마도 다 죽었어요. 근데 페니실린 나오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상처 나도 안에 골마도 페니실린 한 방만 넣으면 다 낫는 거예요. 전염병이고 뭐고. 그러니까 이제 안 죽기 시작한 거예요. 또 MIT 공대 아이들이 20세기의 최고의 발명품을 뭘로 아느냐면 칫솔로 봐요. 칫솔. 20세기 최고의 발명품. 그러니까 칫솔 나오기 전에 옛날에 여기 할머니들, 동네 할머니들, 50된 할머니들 이빨이 몇 개나 남아 있었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라고 뻥 뚫렸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그냥 옛날에 합죽이 굉장히 많았죠. 이빨이 없으니까. 그리고 왜 옛날에는 이빨이 칫솔도 없었지만 왜 이빨이 이렇게 성하지 않았어요? 애를 7, 8, 10 놓으니 그거 애 놓으면서 힘쓰느냐고 잇몸 다 물러나고 이빨 빠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애도 안 놓지. 칫솔로 하지. 그러니까 이빨이 하나 둘이면은 50쯤 되면 이빨이 다 빠져요. 이빨이 하나 둘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 둘이면 죽밖에 못 먹어요. 50살 넘어서 죽 먹기 시작하면은 아무리 죽 먹고 오래 살아도 10년 이상 못 버팁니다. 그 옛날에 환갑을 못 넘겼던 거예요. 근데 요즘 칫솔이 있어갖고 이빨이 온전한 할머니들 천지예요. 또 요즘은 의술이 발달해갖고 어떻게? 치과에 가갖고 틀니 다 해놓지. 또 이 해놓지. 요즘 또 임플란트까지 하지. 그러니까 이빨이 그냥 80이 돼도 다 튼튼한 거야. 이빨이 튼튼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고기를 꼭꼭 씹어 먹는 거예요. 죽 먹던 시대하고 고기 먹는 시대하고는 이건 틀리는 거예요. 매일 단백질을 공급해 주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굉장히 오래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또 어떻게? 옛날에는 운동이 어딨어. 옛날에는 밭에 나가서 일하고 그냥 늘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맨날 나가서 고생하고 이빨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빨리 죽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건강식품 먹지, 운동하지, 헬스하지, 수영하지. 이게요, 이래서 얼마나 오래 사는지 몰라. 저 뒤에 계신 분들, 지금 40대, 50대 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40대, 50대 되신 분들. 여러분들은 120살까지 살아. 120.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은 120살까지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몇 년 남은 거야? 70년 남은 분들 많아요. 지금 자식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야? 여러분들이 문제예요. 지금 자식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70년이면 작은 시간이에요? 70년이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이 70년 동안 뭐하고 살 거냐? 이거 진짜 고민해야 돼요. 이렇게 오래 살 줄 모르고 노년에 대한 준비 안 하신 분들이, 이 노년에 대한 준비를 하신 분들은 과연 몇이나 되고 노년을 준비 안 하신 분들은 얼마나 될까? 내가 보기엔 노년 제대로 준비한 사람들 10%도 안 돼요. 우리는 노년을 어떻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했어? 자식 하나 잘 키우면은 노년 준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 자식 교육의 맹목적이죠. 맹목적입니다. 이 세계에서 자식한테 이렇게 맹목적인 나라 없어요. 세계에서. 그러면은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왜 자식 교육을 맹목적으로 시켰느냐? 1900년도에 조선이 무너져 버려요. 그렇죠? 1900년도에 조선이 무너져 버려요.
그럼 조선 무너지기 전에 500년 동안 양반, 상놈이 있었어. 그러니까 양반하고 상놈이 있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 뭐 다 지금 족보 있다고 그러죠? 나도 사실은 우리 집 족보 있다고 그러지만은 이게 얼마나 믿어야 될지 몰라. 왜냐하면은 조선시대 양반이 10%밖에 안 됐어요. 100명 중에 10명만 양반이었어요. 충청도가 10%, 경상도는 4%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90%는 다 뭐야? 상민이야, 상민. 노예든 노비든 뭐 백정이든 전부 다 서름 받고 살았어요. 옛날에 노비가 얼마나 서름을 받고 살았느냐면은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도 양반 집을 지나가면은 양반 이 담이 시작되는 곳에서 말에서 내려야 돼요. 말 타고 양반 못 지나가요. 그러면은 말 타고 말을 끌고 가다가 양반 담이 끝나는 데서 다시 타고 갔어요. 만약에 그냥 말 타고 지나가다가 걸리면은 멍석마리로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수백 년 동안 서러웠던 게 1900년대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어. 양반, 상놈, 계급이 무너져 버렸단 말이야. 이제 뭐만 하면 출세할 수 있어? 공부만 하면 출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공부만. 그러니까 그냥 공부만 하면 판검사 되면 모든 게 이제 내 원한,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쌓였던 원한 한을 다 풀 수 있다. 그래갖고 이제 나는 못 먹어도 논 팔고 소 팔고 정말 나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못하는 한 있어도 누구는 교육시켜? 자식은 교육시키겠다 이거. 자식은. 그러니까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팔아서 마련해 갖고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자식 공부를 시킨 게 바로 여러분들 세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모르고 자식 하나 출세시켜 갖고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서름을 다 날려버리겠다. 그래 갖고 우리나라가 교육률이 세계에서 최고로 높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지금은 무조건 그 전통을 이어받아 갖고 자식한테 미쳐서 교육을 시키는 거고, 지금 젊은 사람 30대 40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세대는 그 서름을 날려버리고 싶어서 자식을 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있는 돈 없는 돈 다 들여갖고 자식을 출세를 시켰어. 출세를 시키면 호강할 줄 알았는데 자식이 출세하면은 호강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이제까지 사목 경험에 의하면은 출세한 자식일수록 부모를 더 안 모십니다. 출세한 자식일수록. 부모가 서울대학 뭐 연고대 정말 대학 졸업시켜갖고 내가 출세를 했어요. 그래갖고 집에 비대가 있어. 비대. 화장실에 가면 물 나오는 거 있죠? 비대도 있고 이태리 대리석도 있고. 집은 삐까번쩍하게 기가 막히게 했는데 늙은 우리 무식한 엄마는, 무식한 아버지는 그 집에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그 집에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어울리고 빨리 죽으면 차라리 다행인데 이게 안 어울리면서 죽지도 않고 그냥 그 집에서 귀신같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내가 평택에 있을 때 비닐하우스에서 사는 집이에요. 근데 이 집에 할머니 한 분이 사는데 파출부가 와서 밥을 해주는 거예요. 파출부가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할머니 뒷바라지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갈 때는 바깥에서 문을 잠고 가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느냐. 또 봉송체도, 성당 다녀고 봉송체도 하고. 알고 봤더니 아들이 서울에서 100억대 재산가야. 집은 정말 으리으리한 집이야. 근데 그 무식한 할머니가 그 집에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그래도 그 자식이 양심은 있어갖고 엄마는 내다버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평택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쳐갖고 파출부 하나 있어. 거기다 갖다 놓고 그냥 내다버릴 수는 없고 어떻게 그냥 그렇게 모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어느 노인대학에 오신 분들한테 이 강의를 했더니 할머니 한 분이 그런 얘기를 안 버린 게 다행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하는 거야. 안 버림을 당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정말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여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내 자식이, 특히 아들 자식, 내가 이 아들에 대한 아주 그 혐오감이 있는데, 아들 자식 출세시키면은 내가 호강할 것 같죠? 가만히 생각해봐요. 아들을 기가 막히게 잘 키워서 서울대학 나왔어. 의사가 됐어. 판검사가 됐어. 그러면은 어떤 할머니가 그래요. 아들 자식 잘
잘 키우면 잘 키울수록 여우 같은 년이 나타나서 낚아채 간다는 거예요. 예, 아들 자식을 잘 키우면 잘 키울수록 여우 같은 년이 나타나서 낚아채 간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 아니 의사하고 판검사면은 이쁘고 귀하게 자란 집 딸이 낚아채 갈 거 아니야. 다 그렇게 결혼하지 않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 그냥 자식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둘 놓으면 금메달, 아들 하나 딸 하나 놓으면 은메달, 아들만 둘 놓으면 목메달이에요. 그래서 아들만 둘 놓으면 목메달이에요. 여기 얼마 전에 굉장히 재미난 통계가 나왔어요. 아들은 늙은 부모를 54% 구박한대요. 아들은 늙은 부모를, 며느리가 14% 구박한대요. 딸이 11% 구박한대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으면 늙어서 구박을 얼마나 받아? 55% 구박받는 거야. 그렇죠? 근데 아들만 둘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럼 몇 퍼센트 구박받아? 108% 구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있다고 좋아하는 시대는 끝났다. 아들 있다고 좋아하는 시대는. 그리고 잘 키운 아들일수록 누가 나타나서 낚아채 간다? 물론 아들이라고 다 불효자는 아니에요. 물론 제가 이렇게 목욕탕 이렇게 가보면은요 정말 기가 막힌 아들을 많이 봐요. 80, 90된 아버지를 60된 아들이 모시고 와갖고 탁 때 밀어드리고, 그 다음에 온탕에 들어갈 때도 손 한번 대보고 아버지 여기 괜찮다고 그러고, 끝나면 또 온몸에 로션 탁 발라주고 이 옷 입혀가는 그런 자식들 참 많이 봐요. 기가 막힌 효자들도 있어요. 또 음식점에 가보면은 큰 늙은 그냥 꼬부랑 할머니 모시고 와갖고 고기 구워서 입에 넣어드리는 자식들도 참 많이 봐요. 그렇게 효도하는 자식들도 있는데 그 몇 퍼센트냐? 10% 이상 넘지 않을 거려. 우리 집도 이 둘째 아들이 기가 막힌 효자예요. 내가 봐도 참 효자예요. 좋은데 구경시켜드린다고 그 시와오 그 저기 뭐야 갈대숲 그리고 회도 사드리고 시간 되면 여행도 모시고 가고 기가 막혀요. 근데 그런 아들이 몇이나 되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뭐 비산동에서 보좌 신부할 때 고해성사 들어보면 맨 자식 욕하는 할머니들 천지였어요. 맨. 우리나라가 자식에게 이 사교육비로 쏟아붓는 돈이 세계 1등입니다. OECD 국가, 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중에 1등이에요. 1등. 올해도 자식한테만 사교육비가 얼마 들어가? 20조 원을 쏟아넣었어요. 공교육비 말고 학교 가는 학비, 책값 이런 거 말고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는 것만 20조 원을 쏟아놓은 거예요. 이게 정신 나간 거죠. 이렇게 있는 돈 없는 돈 쏟아서 자식한테 쏟아붓는데 늙은 부모 안 찾아가기로 세계에서 1등이 어디예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엄청나게 받았는데 그거 부모한테 되돌려줘요? 안 되돌려줘요? 되돌려주지 않아요. 이게 받아만 한 자식은요 줄 모릅니다. 받아만. 근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교육을 정말 잘못하는 게 뭐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장가 갈 때까지 어떻게 해? 다 해줘, 다 해줘. 자기 허리 휘는 거 모르고. 미국은요 10살이 돼 애가 10살이 되면은 동네에서 얘네들은 16살이면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어요. 16살이면. 그 10살 생일 때 얘네들이 뭘 하느냐 하면은 동네에 돌아다니는 차, 자기 마음에 드는 차 있죠? 그걸 찍어요. 저 집의 아저씨 저 차는 내가 나중에 6년 후에 살 거다. 그 6년 후에 사면 우리나라는 당장에 6년 후에 누구한테 매달려? 엄마한테 사달라고 매달리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절대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 차를 사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돈을 모으는 거예요. 이 미국의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36% 하는데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5%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 6년 동안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그 차를 찍으면 그 차 주인은 알고 있어요. 저 아이가 내 차를 살라고 찍어 놓은 거다. 그럼 6년이 지나면 차가 꼬물될 것 같아? 안 꼬물될 것 같아? 꼬물되죠? 그래도 절대 안 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찍어 놓은 아이가 있으니까. 그래갖고 6년이 지나면은 걔가 6년 동안 모아둔 돈이 얼마나 되겠어. 그래갖고 16살 때 운전면허증이 따면은 그 집에 온대요. 내가 아저씨 차 살라고 6년 동안 돈을 모았다.
근데 6년 동안 모아갖고 모자라잖아요. 근데 이미 차는 고물이 다 돼 있고, 그러면 그 아저씨가 너 잔디 앞으로 6개월 동안 깎어라. 그러면 내가 이 차를 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차를 구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미국의 아이들도 차 하나를 구입해도 어떻게? 아무리 부잣집 아이들 때더라도 다 자기가 아르바이트해서 하는 거예요. 그 16살만 되면 독립한다고 생각을 해요. 차 자기가 구입하죠. 집도 자기가 구입합니다. 결혼해서 살 집도 자기가 돈 벌어서 다 해요. 그리고 여자를 데리고 오지, 우리나라처럼 일단 여자 데리고 오면 부모님이 집 얻어주는, 이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60대 되신 부모님이 자식 뒷바라지 책임져주는 비율이 83%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60이 돼도 누구 뒷바라지 해주느냐고 허리가 휘어? 자식들 뒷바라지 안 하고 허리가 쉬는 거예요. 우리 집에 캐나다 원어민 선생님, 수원에 있는 중학교 영어 원어민 선생님이 일주일 동안 우리 집에 와서 농사를 배웠어요. 그런데 이름이 디아나라고 그러는 여선생님인데, 내가 그 친구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 오니까 너무너무 이상하대요. 뭐가 이상하냐고 그러니까 애들이 학원 다니는 것도 이상하지만은 고등학교, 대학교 결혼할 때까지 부모가 돈 다 대주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기네 캐나다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아요. 자기네 나라는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부모님 이제까지 키운 거 고생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 자기네들 알아서 독립한대요. 부모님 그동안 하드워크 열심히 일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늙은 부모님한테 붙어갖고 부모님 괴롭히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생각 해야 안 해요. 마지막까지 다 뺏어 먹는 거지. 그리고 이제 늙으면은 귀찮다고 내다 버리고. 제가 평택에 있을 때 정말로 그 신문에도 보도가 꽤 됐던 거예요. 그 안양에서 사글세 집을 하나 얻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갖고 미리 짐부터 붙인다고 그랬는데 짐이 하나 왔어. 큰 짐이 왔는데 짐을 짐이 왔는데 뭐 사람도 없고 그러는데 그 짐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갖고 열어보니까 할머니를 그 안에다 넣고 붙인 거예요. 할머니를. 그래갖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자식이 누구냐? 이름을 밝히질 않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공무원이거든. 그러니까 밝히지 않는 거. 자, 그 자식 생각한다고. 그거는 여러분들 자식 교육이 아니에요. 그런 자식 살아서 뭐 할 건데. 그런 자식 키워서 뭐 할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자식한테 너무 맹목적인 사랑을 하면서 그게 교육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것도 배우고 즐거운 것도 배우고 보람도 느껴야 되는데 너는 뭐만 잘하면 돼? 공부만 잘하면 돼. 공부만 잘하면 돼. 그러니까 자기만 알고 자란 놈이죠.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자란 놈이 이타적으로 살 것 같아요? 절대 못 삽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부침개를 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집에도 갖다 줘라, 저 집에도 갖다 줘라. 그러면서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 갖다 주는 재미, 그러면서 나누는 것도 배우잖아요. 요즘 애들이 그런 애들이 어디 있어요? 아파트 문 닫으면 끝인데. 그렇게 자라는 애들이 남을 생각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4배만 채우면 되는 걸로 자란지. 저는 요즘 텔레비전에서 우리나라 지금 정책 결정할 때 너무 답답한 결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떻게 저런 결정을 할까? 국민들 생각을 하는 걸까? 안 하는 걸까? 그런데 그 결정하는 애들이 다 누구야? 초등학교 때 공부 잘하고 중학교, 중고등학교 공부 1, 2등 하고 서울대학 가고 행정고시, 외무고시 이런 거 다 합격한 애들이 결정한 거예요. 자기만 알고 자란 애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버드대나 몇몇 대학에 들어가는 그 활동 그것도 써준 적이 있는데 그 들어가는 애들, 걔네들은 뭘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봉사활동. 사회봉사활동을 얼마나 잘했느냐. 그러니까 1년, 2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봉사활동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봉사활동도 다 어떻게? 다 거짓말로 꾸며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써달라고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봉사활동 오겠다고 그러고도 약속 어기는 사람들도 많아요. 정말로 그렇게 해갖고 자식을 키우면은 뭐 할 건데요? 83%가 60세에 책임을 지는데 70세에 돼갖고는 몇 퍼센트가 책임지느냐 하면은 64%가 자식을 책임져요. 70이 됐는데도. 그런데 일본은
9%, 70이 돼갖고 자식 책임지는 부모는 9%예요. 홍콩이 11%. 그러니까 우리나라 50%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누구한테 뒷바라지하다 죽어요? 자식 뒷바라지하다 죽어요. 이걸 문서 없는 노비라고 그래요. 문서 없는 노비야. 완전히 죽을 때까지 노예야, 노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인생을 사셔야 돼. 우리나라 경제가 왜 안 돌아가는 줄 아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돈을 안 써서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돈을 안 써서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 생각을 해봐. 옛날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조금밖에 없었잖아요. 쓰면 얼마나 써,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애들이 돈 썼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 이렇단 말이야. 이 500만 명이 돈을 안 쓴단 말이야. 돈을 왜 안 써? 돈을 왜 안 쓰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집 이거 누구한테 물려주려고 안 쓰는 거야?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안 쓰는 거야. 이거 은행에다 맡기고 이거 쓰면은 우리나라 경제 돌아갈 것 같아? 안 돌아갈 것 같아요? 팍팍 돌아갑니다. 팍팍. 할머니들이 여행도 많이 다니고 옷도 많이 사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고 사 먹고 그러면 경제 팍팍 돌아가. 아 근데 이 500만 명이 돈을 깔고 뒷방에 딱 그냥 눌러 앉아서 안 쓰네. 그러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다 쓰시다가 돌아가실 때 통장에 500만 원만 남겨놓고 돌아가세요. 500만 원만 통장에 다 쓰다가 신부님 500만 원으로 무슨 장례를 합니까? 부주금 들어오잖아. 부주금. 이 부주금 갖고도 싸우는 사람 많아요. 네가 더 갔느냐 내가 더 갔느냐 그리고 싸우고 앉아 있다고. 세상에 부모 돌아가셨는데 부주금 갖고 그래갖고 형제끼리 싸워갖고 죽고 그러는 경우도 많아요. 얼마나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정말 불행한 거예요. 다 쓰다가 통장에 얼마만 남기고 죽어? 500만 원만 남기고 죽을 때 어떻게 죽어? 꼴까닥 죽어버리란 말이야. 다 쓰다가 통장에 500만 원만 남으면 꼴까닥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안 쓰고 뒷방에 들어 앉으면은 10년, 20년 벽에 똥치라고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형제들한테 이미 공표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든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든지 부주금 들어오면 형제들이 한 푼도 손 못 댄다. 그거 내가 다 가지고 과원이나 양론에 집 한 채 져준다. 어머니 이름이나 아버지 이름으로. 얼마나 멋있어. 그렇게 멋있게 살다가 가야 되지 않아요? 이건 죽으나 사나 내 자식밖에 모르고 사니 이게 얼마나 나라가 빡빡하고 답답해요. 우리나라 그냥 다른 빌 게이츠 240억 달러를 사회에 기증해놨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한 푼이라도 더 자식한테 재산, 돈 많은 사람들이 재산 자식한테 더 준다고 편법 쓰고 불법 쓰고. 정말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 할머니들은 다 쓰다가 통장에 500만 원만 남기고 죽든지, 만약에 죽으려고 그랬는데도 아직도 돈이 남았다 그러면은 본당 신부한테 갖다 줘. 에? 여러분 한신민한테 갖다 주란 말이야. 박수 치는 거 보니까 갖다 줄 의사가 있나 본데? 에? 제발 자식한테 주는 게 절대 훌륭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은 지가 알아서 살고 나는 마지막에 이제껏 하느님한테 빌려 썼으니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희사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되고 선진국가가 되는 거예요. 부자 부모가 돌아가면은 국가재산의 반은, 본인의 재산의 반은 국가가 갖고 와 써보지도 못하고, 나머지 반은 네가 더 갔느냐 내가 더 갔느냐 형제끼리 싸워갖고 원수가 돼갖고 서로 만나지도 않아요. 네, 만나지도 않아요. 근데 가난한 집 부모가 돌아가면은 이제 우리 부모 돌아갔으니까 우리밖에 안 남았다, 서로 나눠 가질 것도 없으니까 싸우지도 않고 어떻게 우애가 더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만들어?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물어보니까 뭐 4억 5억 아파트 한 채에 뭐 4억 5억, 야, 그 돈 남겨놓으면 자식이 좋아할 것 같아요? 서로 원수 됩니다. 원수 돼요. 그러니까 다 쓰다 돌아가세요. 냉면 먹고 싶으면 큰아들이 사줄래나 둘째 아들이 사줄래나 막내딸이 사줄래나 여름 내내 기다렸는데 한 놈도 와서 안 사줘. 그 억울해 안 억울해? 아니 냉면이 얼마나 한다고? 5,000원이면 사 먹잖아요. 그럼 내 돈 주고 내가 가서 사 먹으면 되는 거를 큰아들이 사줄래나 둘째 아들이 사줄래나 막내딸이 사줄래나 그걸 기다려. 그렇게 청승을 떨고 살아요.
내가 가서 내가 사 먹으면 되는 걸. 근데 평생 나를 위해서 써봤어, 안 써봤어? 이젠 써보세요. 나를 위해서 쓰는 연습을 하세요. 그래야지 나라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나무는 뿌리가 썩으면은, 나무는 튼튼하지 못해요. 열매는 맺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뿌리 썩어요, 안 썩어요? 노인이라는 뿌리, 부모라는 뿌리가 썩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튼튼하겠어, 열매가 튼튼하겠어요? 이 열매들 내가 보기에는 요즘 중고등학교 젊은 애들 다 썩었다고 표현하면 좀 과할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엔 96%는 대학까지 졸업하고도 놀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할 양이라면 차라리 내가 남은 인생, 이제까지 자식 고생시켰고, 자식 공부 안 하냐고 고생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노동해내냐고 고생했지. 이제 65세 넘어서 인생이 휴가 기간 아니야. 휴가라면 휴가를 멋있게 쓰다가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휴가 아니야 지금? 휴가죠? 휴가라 오늘 여기 1박 2일 동안 온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그렇죠? 근사하게 살다가, 멋있게 살다가 죽을 때는 통장에 500만 원 남겨놓고 죽을 때는 어떻게? 꼴까닥. 자, 효도가 사라진 시대예요. 이제는 부모가 애절해야지 효도를 하지, 부모가 내가 부모가 없으면 내가 정말로 이게 안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지금 내가 50, 60이 됐는데도 부모가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요? 50, 60이 돼도 부모가 살아있어요.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누구까지 책임져? 80, 90된. 어제 성당에서 교육을 받으러 왔는데 자기 부모 살아있는 분 손 들어보니까 많더라고요. 몇 살이냐니까 100살이래, 100살. 그래갖고 자식들이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자식들이 먼저 죽었대요. 너무 오래 살으니까 자식 앞세우는 할머니들도 굉장히 많아요. 100살이래요. 요즘 90 넘는 거는 아주 쉬운 일이에요. 웬만해야지 효도할 거 아니야. 먼저 죽는데, 모시다가 먼저 죽는데.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부모님을 그저 10년만 정성스럽게 모시면 부모님이 알아서 돌아가 주셨어요. 알아서 돌아가 주셨어요.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은 20년을 모셔도 30년을 모셔도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100살을 산다면 거의 50년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 모시다 지치는 거예요.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뿐만 아니라 오래 사시는 늙은 부모님한테도 효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나이가 70이 다 됐는데도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100살 된 부모님 모시는 거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자식한테 의지하지 않고 살다가 돌아가실 때는 꼴까닥 죽어버리는 거야. 돌아가실 때는. 그러니까 지금 자식하고 같이 붙어서 산다 이런 생각 꿈도 꾸지 마시고 그냥 나 혼자 살다가 어떻게 죽을 때 꼴까닥 죽으면 되는 거. 죽을 때 신부님 그래도 자식이 내 임종은 봐야 되지 않느냐. 임종은요 부모님 조선시대에 또 그 전에 한 평균 연령 37세 40세 때 자기 부모님 돌아가시는 거 못 보면 한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임종 볼 필요 없어요. 볼 만큼 봤어. 아주 지겹게 봤어. 뭐 임종까지 봐요. 그냥 주무시다가 꼴까닥 돌아가시는 게 제일 좋으신 거예요. 이 꼴까닥 돌아가시는 방법은 내가 이제 네 번째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어떻게 꼴까닥 돌아가는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있어요. 꼴까닥 죽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옛날에 뭐라 그래? 요즘 뭐라 그래? 9988이라고 그러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아라. 이 방법이 있어요. 이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환갑, 진갑 다 찾아 먹네? 그러면 진짜 오래 살았다는 얘기죠? 환갑은 몇 살 때 환갑 잔치를 해요? 60에 하죠? 그 다음에 진갑은 61. 진짜 오래 살았다고 그래서 진갑이야. 61만 살아도 진짜 오래 살아. 근데 요즘은 고희 70. 그렇죠? 그 다음에 희수 77, 미수 88, 백수 99. 이거 잔치하는 사람들 천치예요. 천지.
자식 하나 대학 졸업시키는데 드는 돈이 약 3억 정도 들어가요. 3억. 내 자식 둘을 졸업시켰다. 그럼 얼마가 들어가? 6억이 들어가. 6억. 셋을 졸업시켰다. 9억이 들어가. 9억. 그럼 늙어서 내가 정말로 풍요롭게 쓰는데 돈이 얼마 정도면 필요하냐면 5억에서 10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식 대학만 안 보내면 어떻게? 내가 풍요롭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저 뒤에 계신 젊은 분들 대학 보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고등학교 졸업해갖고 대학교 들어가는 게 83%가 고등학교 졸업하는 아이들이 대학 가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일본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얼마 들어가? 50% 들어가요. 그 다음 유럽이 대학 졸업하고 30% 들어가요.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아무나 진짜 공부하기 싫은 놈이나 꼴통이나 문제 일으키는 놈 아니면 다 대학 가는 거야. 다 대학 가요. 일본은 할 만한 놈만 가는 거예요. 일본은. 유럽은 진짜 똑똑한 놈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은 대학 졸업하면 문패에다 대학 졸업했다는 표시를 써놔요. 그만큼 대학 졸업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나 대학 졸업 다 해요. 아무나. 그 좋은 대학 가면 몰라. 머리는 완전히 그냥 정말로 돌머리인데 그냥 무슨 지방 제3대학, 4대학 나왔고 취직을 해요? 올해 여러분들 100명 졸업한 중에 취직 몇 명 했어? 3.8명 했어. 3.8명. 96명이 취직을 안 하고 놀고 있어요. 대학원 졸업했겠다. 손에 기름 묻히긴 싫겠다. 엄마 아버지 등 뜯어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83%가 60이 돼도 자식 책임진다고. 대학 졸업하고 취직을 해야지 자기 구실을 할 거 아니야. 차라리 대학 졸업하고 취직도 못할 양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안 보내고 그 돈 모아갖고 애 가게 차려주는 게 훨씬 낫지. 아니면 그 돈 모아갖고 나 노후 대책 드는 게 훨씬 낫지. 우리나라의 대학을 때려 부시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어요. 때려 부셔야 돼요. 유럽보다 대학이 10배가 많아요. 10배가. 유럽보다 대학이. 근데 그 대학이 경쟁력이 있느냐? 55개 국가 중에 경쟁력이 53개 3등이에요. 우리나라 대학이. 그러니까 다 미쳐있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다 미쳐있는 거야. 그냥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저 뒤에 계신 분들. 앞으로 몇 년 남아있어요? 70년 남아있어요. 있는 돈 없는 돈 자식한테 쏟아낼 게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자식 걱정해서 자식들한테 잔소리한들 자식들이 귀담아 듣습니까? 챙겨놓으면 귀담아 들어야 안 들어요? 뭐 한다고 그래? 노망 떤다고 그러지. 우리 엄마 아는 것도 없고 무식한데 웬 챙겨를 이렇게 하느냐고 엄마나 잘하라고 그러고 구박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자식 걱정할 때가 아니야. 이제는 누구 걱정해? 내 남은 여생을 어떻게 의미 있고 행복하게 지낼 것이냐. 그거 하나. 나 자식한테 부담 안 주고 내 속 썩이는 거, 나 속 안 썩이고 나 혼자 행복하게 사는 게 진짜 그 좋은 거예요. 제가 외국 여행 다녀보니까 선진국에서 돈 쓰는 사람들은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백화점에서 양장 사 입고 양복 사 입는 분들 다 누구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내가 뭐 프랑스 파리 쌍젤리제 거리, 그 다음에 이탈리아 나보나 광장 이런 데 다 다녀보잖아요. 밤에 누구만 돌아다녀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돌아다녀요. 거기서 다 팔짱 끼고 나와서 와인 마시고 맥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들어가세요. 우리나라 명동 밤거리에 누구만 돌아다녀요? 젊은 애들만 돌아다니죠? 할머니는 그 시간에 뭐해? 뒷방에 쥐처럼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갖고 명동에 나가면 할머니들 할아버지도 구경할 수 없는데 탑골 공원에 가보면 할머니들이 거기서 뭐하고 비둘기하고 놀고 있잖아. 놀아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비둘기하고 놀아주고 있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거 쓰고 돌아가세요. 쓰고. 그리고 제발 다니세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들 지금 오늘 1박 2일 이렇게 나와주는 거 이거 며느리한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나 며느리랑 산다 한번 손 들어봐. 며느리랑 사는 분은 가능한 한 집에서 자꾸 나가주는 게 좋은 거예요. 하루라도 집을 비워주는 게
며느리가 좀 생각해봐. 30년 40년 시어머니하고 같이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얼굴 마주보고 산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힘들어. 귀 있을 때마다 뭐 해주는 게 좋아? 나가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나가 돌아다니고, 예? 아침에 해 뜨면 집에 나와갖고 해 지면 집에 이제 들어가는 거,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청승맞게 탑골공원 그런 데 가면 안 되고, 이런 데 그냥 노인대학, 우리 천주교가 진짜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노인대학이에요. 노인대학. 이거 정말로 천주교 진짜 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의학 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은 크게 늘어났고 가족의 모습도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집에서 여러 세대가 함께 살던 대가족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위해 멀리 떠나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인생 후반부가 상당히 깁니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도 예전보다 훨씬 늘어났습니다. 이 긴 시간을 자녀의 도움에만 의존해서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자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행복한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독립적인 생활 준비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잘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독립적인 준비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건강관리도 중요하고 사회적 관계 유지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자신만의 취미와 관심사를 개발하여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방적인 희생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를 이기적으로 만들 수 있고 독립심을 약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된 자녀는 감사함을 잃어버립니다. 부모의 헌신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부모와 자녀 모두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들이 보여주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공한 자녀일수록 부모와의 거리감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바쁜 일상을 핑계로 부모를 찾는 횟수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부모를 소홀히 하거나 심지어 구박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기는 쓰라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라면 우리도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희생보다는 적절한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되 자신의 삶도 소중히 여기는 균형 감각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독립할 나이가 되면 과감하게 손을 떼는 것도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도움을 주다 보면 자녀는 영원히 독립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냉정해 보일 수 있는 선택이 결국 자녀를 위한 진정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때입니다. 먼저 경제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을 억지로 모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돈으로 여러분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가보고 싶었던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배워보세요.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공연을 보며 문화적인 경험을 쌓아보세요. 이런 활동들이 사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돈을 쓰는 것은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소비가 위축되면 경제 전체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여유가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소비할 때 경제가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을 남겨두는 것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 과정에서 자녀들 간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제자매가 재산 때문에 원수가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살아있을 때 의미 있게 사용하고 최소한만 남기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여가 활동에 대한 관점도 바뀌어야 합니다. 취미생활이나 여행을 단순한 시간 보내기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활동들은 여러분의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경험은 뇌를 자극하고 활성화시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강 관리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세요. 좋은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고 필요하다면 건강 보조제도 챙겨 드세요.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스트레스 관리도 해보세요. 건강한 몸과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녀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면 새로운 관계들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동호회 활동이나 봉사활동은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배움의 기회도 많습니다. 평생교육원이나 문화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강좌들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자극과 영감을 줄 것입니다. 가족 관계와는 다른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관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조언을 구하며 진정한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 중심의 삶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자녀와의 관계를 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로 바뀔 수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도 무분별하게 하지 마세요. 정말 필요한 때와 도움이 되는 선에서만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대신 해결해주면 그들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독립은 경제적 독립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독립도 중요합니다. 자녀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고 자녀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행복과 성공도 중요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라는 역할 이전에 여러분은 독립된 개인입니다. 자신만의 꿈과 목표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꿈들을 다시 꺼내어 보세요. 과거의 일에 대한 후회나 아쉬움도 내려놓으세요. 자녀를 위해 포기했던 것들에 대한 원망이나 서운함은 여러분의 현재를 어둡게 만들 뿐입니다. 그 대신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들에 집중하세요. 자신에 대한 사랑도 키워보세요.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자신을 인정하고 칭찬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도 좋은 것들을 해주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좋아하는 차를 마시거나 예쁜 옷을 입는 것도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삶의 방향이 정해졌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너무 거창한 목표를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작고 실현 가능한 목표들부터 시작하세요. 건강관리 계획을 세워보세요. 정기 검진 일정을 정하고 운동 계획도 만들어 보세요. 식단 관리도 중요합니다. 혼자 식사하는 일이 많아진다면 영양 균형을 맞추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해두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제 계획도 다시 점검해 보세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수입과 지출을 예상해 보세요.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효율적인 자산 관리 방법을 찾아보세요. 주거 계획도 고려해 볼 점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이 혼자 생활하기에 적합한지 생각해 보세요. 너무 크거나 관리가 어렵다면 더 편리한 곳으로 이사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병원이나 문화시설이 가까운 곳이 좋습니다. 사회적 관계 계획도 중요합니다. 어떤 활동에 참여할 것인지,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만 지내다 보면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할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하지 않으면 발전도 없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새로운 시도를 해보세요. 새로운 음식을 먹어본다거나 가보지 않았던 장소에 가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시도에는 항상 실패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점점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에 대해 고민합니다.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몇 가지 공통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건강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좋은 환경에 있어도 건강하지 못하면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의미 있는 관계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혼자서는 완전한 행복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형태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셋째는 성취감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이루었을 때 느끼는 성취감은 삶에 활력을 줍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도전하는 것도 성취감을 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행복의 핵심입니다. 부족한 것에만 집중하면 늘 불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들에 감사하면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다섯째는 자유로운 선택권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큰 행복입니다. 누군가의 강요나 기대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소중합니다. 개인적인 행복 추구와 함께 사회에 대한 기여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경험과 지혜는 사회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해 보세요. 직접적인 봉사 활동도 좋고 간접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소비를 통한 경제 기여도 하나의 사회 참여입니다. 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해당 분야의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선택들을 후회하지 마세요. 그때그때 최선의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과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과 다른 인생이 되었겠지만 그것이 더 좋았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으니 받아들이고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도 줄여보세요. 물론 어느 정도의 준비는 필요하지만 지나친 걱정은 현재의 행복을 앗아갑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현재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지금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작은 기쁨들을 놓치지 마세요. 맛있는 식사, 아름다운 풍경, 따뜻한 햇살, 모든 것이 소중한 선물입니다. 용서하는 마음도 중요합니다. 자녀에 대한 서운함이나 원망을 계속 품고 있으면 여러분만 괴롭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면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경험과 사랑이 여러분을 더욱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행복한 길을 걸어갈 차례입니다. 변화가 두렵고 새로운 시작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수많은 변화를 겪으며 적응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선택을 믿으세요.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는 자신의 마음에 솔직하세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가족도 진정으로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됩니다. 이 새로운 여정에서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만나시고 자신만의 빛나는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하고 작은 기쁨들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며 무엇보다 자신답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나날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